(2025년 9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전에 히든볼 EPL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철입니다. 네, 자 오늘 새벽까지 경기가 끝났고 이제 9월 A매치 주간 이전까지 3개 라운드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경기에 들어가고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삭사가가 이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네. 뉴캐슬 팬들은 뭐 여러 가지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상황인데 그거랑 별개로 리버풀 팬들은 오매불망 바라던 지금 현재 리그에서 가장 좋은 폼을, 현재는 아니구나, 지난 시즌 기준 가장 좋은 폼을 보여줬던 공격수 중 한 명을 이제 품게 됐습니다. 완성형 공격수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이삭 선수가 득점력도 물론이고 연계나 움직임, 드리블, 현대 축구에서 필요로 하는 공격수 유형에 너무나도 걸맞는 선수고 이미 프리미어리그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지금 리버풀 기준으로 보면 확실히 타 리그에서 온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맞아요. 비르츠도 경련이 좀 났었고 프림퐁은 아예 지금 부상으로 빠졌고, 근데 보면 캐리케스는 멀쩡히 뛰고 있잖아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의 이적이기 때문에 이런 리그의 강도, 특히 신체적 강도를 많이 요구하는 리그 특징을 캐리케스는 이미 알고 있는 거라 생각을 좀 하는데, 이삭도 리그 내 이적이거든요. 본인이 얼마나 이제 몸이 좀 올라와 있는지는 이제 앞으로 보긴 해야 되겠지만 리그 내 이적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으로서는 더 빠르게 적응해서 활약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뉴캐슬이 지금 이야기 처음 했었던 그 이적료 1억 5천만 파운드에는 미치지 못합니다만 1억 2,500만 정도 근방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한화로 따지면 2,300억에서 2,400억 원에 정말 어마어마한 메가딜입니다. 그럼 비르치에 이어서 지금 2천억 원 근방급의 혹은 그거를 상회하는 건수를 지금 리버풀은 2개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해외 축구를 보면서 리버풀이 이 정도 이적 시장을 보낸 걸 보는 거는 처음입니다. 사실 뭐 돈을 쓸 수 있겠죠. 돈을 쓸 수 있는데 그 정도의 돈을 쓰면서 딱 2명, 영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3천억을 봤을 때 그 정도면 굉장히 좋은 자원 둘 정도를 데려올 수 있죠. 한 명의 금액으로.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지금 2명을 산 거니까 1,000억짜리 4명 산 거예요. 사실 더 데리고 올 수도 있죠. 네. 어떻게 본다면. 인원으로 따지면. 네. 근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면서 주요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정말 리버풀도 이삭을 원했구나. 이렇게 시끄러운 가운데 단 한 번도 포기한다는 말이 얘기 나오지 않고 조용히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맞아요. 리버풀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야, 이렇게 이 선수를 간절하게 원하면서 돈을 크게 쓰는 이유가 있겠지. 그렇죠. 예, 라는 생각과 동시에 되게 궁금해요. 리버풀이 어느 정도 할지. 왜냐하면 이삭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 많은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팔릴 줄 몰랐거든요. 어디에 이적을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으로 뭔가 이제 이적들이 성사가 될 줄 몰랐는데 이제 그 리버풀에 가서 이제 그 정도의 돈값을 할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이제 이적 이후에 이삭이 무슨 얘기를 할지. 왜냐하면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땡깡을 부리지 않았을까. 우리가 봤을 땐 땡깡인데. 그죠.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뭔가가 크리티컬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적을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적을 위해서 이렇게 좀 본인에게는 간절하지만 남들 보기에는 욕을 많이 먹으면서도 이렇게 기다렸을까, 강행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 우리의 유튜브 컨텐츠를 위해서라면 리버풀 입단 기자회견에서 뉴캐슬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분란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선수만 놓고 봤을 때 이삭에게 추천하는 건 리버풀을 꿈꿔왔고 리버풀에서 잘하겠다. 뉴캐슬 뭐 얘기했을 때 뉴캐슬에서도 좋은 시간을 보냈고 난 이제 리버풀만 생각한다 라고 끝내면 그게 베스트. 근데 거기서 사실은 뉴캐슬에서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 내가 뭐 저기 했고 막 이런 얘기 한다.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 상에서 그리고 웹상에서 뉴캐슬 팬들과 리버풀 팬들의 2차
그 부딪힘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바로 얘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겨울쯤 좀 자기가 좀 친다. 네. 라고 하면 누군가 이제 대담 같은 걸 하잖아요. 인터뷰 같은 거. 잘못하면 이제 루카쿠 테크 타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인터뷰 같은 거 했을 때 뭔가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게 베스트라고 그냥 봐요. 리버풀에 집중하는 게 낫죠. 난 궁금해. 그러니까 이게 컨텐츠상으로 봤을 때는 컨텐츠로는 뭐 웃기긴 예, 한데 사람들이 봤을 때 사실 예. 그 제가 벵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직도 예전에 어떤 일이 디테일하게 있었는지를 벵거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지금도 많은 팬들에게 물론 좀 아쉬웠던 순간이 있습니다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이적건이나 어떤 문제시됐던 혹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거나 미움을 받았거나 이런 어떤 그거를 보면 나와서 그 트렌트가 딱 그 꼴이었잖아. 안 해도 되는 말 해가지고 리버풀 팬들이 한번 이거 속을 한번 긁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삭도 어떤 그 분명히 주변에서 이제 조언을 할 테니까 그냥 리버풀에 집중한다. 이제 나의 팀 리버풀이고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로 끝내면 이제 서로 해피한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이거 얘기 좀 털면 제가 봤을 때 유효기간은 이거의 유예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내에 만약에 뭔 얘기 나온다. 그러면 또 잉글랜드 내에서는 꽤 시끌시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이고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삭도 그렇고 게히도 지금 거의 올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어제 코나테가 부상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수정궁이랑 이정료 협상에서 적당하게 빠르게 체크한 다음에 게이를 데려오는 게 무조건 이득이죠. 이미 거의 유력과 네. 같은 언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피셜만 남아있다, 발표만 남아있다, 모든 합의는 끝났다 등의 얘기들을 봐서는 거피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게히도 그렇고 뭐 이삭도 그렇고 결국 지금 센터백이랑 톱자리가 되게 필요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삭이 오게 되면 이 공격진을 꾸리는 데 있어서 리버풀은 훨씬 더 많은 옵션이 생기거든요. 학포랑 살라가 어제 했던 걸 생각하면요. 무조건 공격진은 좀 다양한 구성을 더 해야죠. 새로운 인원이 오면서 에키티케가 왼쪽 뛰고 학포는 벤치에 있고 네, 각본은 벤치로 가고. 이삭은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럼- 이제 에키티케가 캐리케즈도 좀 활용해주고 이거 얘기가 나온 김에 그냥 리버풀 아스날 경기 리뷰로 들어가면서 다른 경기들과 이적 상황도 팀별로 추가하는 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오늘 새벽 경기죠. 리버풀 아스날리 경기는 1대0 리버풀의 소보슬라이의 판타스틱한 이 프리킥 골로 리버풀이 승리를 했고 주원영이랑 저는 이제 후토크로 이미 이스타TV 저희 컨텐츠에는 올라갔으니까 형철이는 경기를 어떻게 봤는지 그 얘기 듣고 가도록 하죠. 전반은 사실 워낙 신중한 경기였어서 둘 다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그래서 전반은 사실 내용적으로 크게 뭔가 건질만한 포인트가 많지 않았다 생각을 하는데 후반이 재밌었죠. 리버풀이 오히려 후반전에 압박이 훨씬 더 좋아졌고 아스날을 좀 많이 가둬놓으면서 안필드에서 에너지를 좀 뽑아냈고 아스날이 반대로 분위기가 넘어갔을 때 대응이 전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10분, 20분 그 시간을 그냥 내버려뒀는데 그때 벤치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냈다면 아스날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좋은 대응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리버풀은 그 10분, 20분의 시간 동안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가둬놓고 정말 몰아치는 좋은 흐름을 탔는데 마무리가 좀 안 됐거든요. 결국은 이제 윙포워드 쪽에서의 아쉬움이 저는 이 경기에서 가장 크게 따랐다고 생각을 하고 살라도 그렇고 학포도 그렇고 어딘가에 아쉬움들이 좀 있었어요. 그 마무리를 할 때 볼을 가질 때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몰아쳤던 것에 비하면 효율이 부족했지만 소보슬레가 거기서 그렇게 원더골을 터뜨릴 줄은 진짜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팬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자연재해급 프리킥이기 때문에 뭐 방금 형철이가 얘기한 것처럼 아쉬운 부분을 찾아내서 이야기하려면 아스날도 얘기할 게 있지만 전반 경기력이나 소보슬라의 프리킥 생각하면 오늘 새벽이랑 저는 의견이 똑같습니다. 이 정도면 안필드 가서 최근에 계속 무승부였거든요. 그래서 패배하지 않고 있었던 걸 생각하면 아쉬운 게 있지만 뭐 막 너무 아까워서 미치겠고 막 이런 그 정도의 경기는 아니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경기 이제 형 보면서 어떤 부분이 좀 기억에 남는지. 소보슬라이의 프리킥은 뭐 대단했고 경기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많은 골이 터지지 않았지만 뭔가 좀 그 빡빡한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끝까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었고 특히나 뭐 양팀 수비진들의 집중력이 너무 좋지 않았나. 뭐 순간순간 불안한 장면이 당연히 90분 경기를 치르다 보면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이상한 실수 안 하고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상대의 이제 에이스들을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레벨에 있는 팀들 간의 경기에서 이 한 번의 어떤 그 실수까지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 번의 여지가 이렇게 승패를 가를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프리킥이 들어갈 가능성이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쉽지 않죠. 그리고 굉장히 좀 먼 거리였고 어떻게 본다면 먼 거리에서 거의 중앙 정도의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볼의 휘어짐이 좀 많이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봤을 때는 각도가 한쪽 측면에 살아 있는데 중앙 지역에서는 이 볼의 휘어짐을 제대로 좀 줄 수 없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 멀면 멀수록 근데 거의 뭐 직선인데 약간 왼쪽으로 세면서 뚝 떨어지는 그런 프리킥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원 1급 탑스핀. 그냥 너무 어려워요. 그게 사실 어렵고 중요한 건 거기에 볼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볼의 속도거든요. 근데 소보슬라이의 오른발이 한동안 좀 잊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소보슬라이가 공격적인 측면이나 중앙에서의 활약을 봤을 때는 뭔가 좀 압박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의 플레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실수가 돋보일 때도 좀 있었거든요. 좀 투박하고. 뭐 패스미스나 이런 거. 근데 사실 어제 경기에서 오른쪽 측면에서 한쪽 측면으로 내주는 어떤 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킥감이 좀 살아있고 참 힘이 좋구나라는 거, 정확하구나라는 걸 새삼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그 킥감이 프리킥 경기 막판에 프리킥에서도 나와줬기 때문에 이 소보슬라의 재발견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결국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즌 중반 정도 지났을 때 슬롯 감독이 지난해 야 흐라반베를 저 위치에다 쓸 생각을 다 했네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소보슬라이를 오른쪽 측면으로 완전 그치. 돌려놔서 저렇게 쓰네 라는 얘기를 또 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다. 라는 충분히.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니 사실 흐라멘은 이제 예전 아약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본래 거기 섰던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리그를 쭉 봐왔던 슬롯 입장에서는 이쪽이 더 어울린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물론 그것도 원래 공미 스타일로 뛰었던 거를 최근의 거를 생각하면 대단히 좋은 선택이었는데 소보슬라이의 오른쪽 사이드백은 뭐 또 완전 하나의 한 수가 아닌가. 그래서 프림퐁이 돌아온다 그러면 프림퐁이 이제 그 자리를 설 가능성이 크겠지만 유사시에 이 선수는 그냥 위에 써도 되는 선수니까 그쵸. 소보슬라이의 오른쪽 사이드백 기용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뉴캐슬전 때도 소보슬라이가 괜찮게 했었고요. 나왔었죠, 그렇게. 그리고 그날 경기 뉴캐슬전의 하이라이트는 그 은구모아가 마지막에 골을 넣을 한 때 방 흘려주는 거. 그 당시 소보슬라이는 이제 교체 운용을 하고 본인이 공미로 올라가 있었거든요. 비리츠가 빠지면서 그때 흘려준 게 소보슬라이였어요. 그치, 맞아요. 그 판단이 리버풀의 승리를 이끌었다 해도 역시 과언이 아니었던 멋진 장면이었고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소보슬라이 좀 비판받지 않았었나요? 1라운드 때 그랬죠. 아니 3선에 뛸 때.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지난 시즌에도 최근에 전체를 봤을 때 리버풀 팬들이 소보슬라이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안 들어하는 구석이 꽤 그게 있었어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하나는 공미 자리에서 뛸 때 보여줬던 박스 안에서의 좀 투박함이나 세밀한 부족. 맞아. 스탯에서 좀 필요할 때 못 쌓는 게 좀 하나가 있었고 사실 이보다 더 큰 이유가 하나 있거든요. 트렌트가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예. 트렌트가 그 레알로 갈 당시에 SNS에서 뭐 좋아요도 누르고 뭐 레알 갈 때 막 그 트렌트 계정에 축하한다고 막 하고 이게 그때 소보슬라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니까 그런 걸 텐데. 뭐 근데 팬들 입장에서는 영 네. 그냥 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저도 이게 여러 이제 뭐 선수들도 좀 만나보고 하면은 그래 선수들의 영역은 그래 자기 친구인데. 같이 땀 흘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짜증 나죠. 근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팬들이 트렌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데 본인 자기를 위해서 눈치 좀 챙기지. 왜 딴 것도 아니고 등번호 8번이니까. 그런 생각도 안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소보슬라이가 당연히 더 팬들한테는 좀 더 눈에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어디 잘하나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번 경기 활약은 너무나도 눈부셨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최고의 활약이었다고 보고요. 경기가 바뀐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는 저는 커티스 존스의 투입이었다 봅니다. 커티스 존스도 사실 이 선수도 거의 좀 플레이적인 부분에서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던 선수인데 이번에 맥칼리스터가 생각보다 핏이 좀 안 올라왔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전반에 안 좋았어요. 후반전 초반까지도 딱히 맥칼리스터가 나왔을 때 오히려 좀 동선이 꼬이거나 실수가 나오거나 이런 장면들이 보였는데 커티스 존스가 나오고서 되게 활발하게 경기를 좀 많이 커티스 존스가 띄워줬거든요. 그래서 경기 풀어주는 거, 비르츠가 수비맨들 끌어당기면서 나온 공간에 전진해서 공격 가담 해주는 것, 이 경기에서만큼은 커티스 존스가 볼을 뿌려주는 템포가 꽤 좋았습니다.
존스가 그렇게 기능해주기 시작하면서 리버풀의 압박, 경기 주도 훨씬 더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비르츠를 활용하는 빈도도 그러면서 더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리버풀이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죠. 그 어제 지금 리버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좋았던 거는 사실 공격 라인은 굳이 따지면 에키티케도 잘 막았다고 보이고 각포는 위력적이지 않았고 살라도 침묵했고 그리고 맥칼리스터도 핏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고 흐라벤도 뒤에서 빌드업하는 거 방해 잘했고 그리고 비르치는 후반 와서는 돋보였습니다만 전반에는 잘 틀어막았고 근데 어제 제가 경기를 보면서 대단했다고 느낀 사람은 알리송과 반다이크입니다. 반다이크는 지금 이 순간 유럽에서 반다이크보다 잘하는 수비수가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저는 없다고 얘기를 무조건 할 수 있다. 압도적인 특히나 후반 와서 반다이크가 약간 전방 압박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나와서 찔러주는 패스나 중요한 순간에 끊어내는 거는 이 선수가 일황 센터백이다 라는 느낌을 보여줬고 알리송은 원래 잘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에 공이 딱 떨어졌을 때 요즘에 최근 프리미어리그 한 1, 2라운드, 3라운드까지 보면 롱볼을 꽤 많이 때려요. 그냥 글로 던져놔. 근데 애지간한 골키퍼들이 주원 형이 어제 이제 라이브 때 제가 얘기했을 때 딱 대답을 해준 게 0.5초 멈칫하는 순간 공격수들이 거기 다가가 있습니다. 근데 한치의 오차 없이 뛰어나와서 공 처리하는 거 보면 하면 혹시 기회 있나? 근데 여지없이 알리송이 달려나와 있습니다. 스위퍼 키퍼로 진짜 잘하는. 네. 그러면서 또 나중에 본다면은 또 실수할 때가 있겠죠. 있겠죠. 예, 무조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타일상 그 뭐 골키퍼나 수비수의 숙명이에요. 사실 한 시즌 치르면서 완전히 100% 정말 그 완벽하게 수비를 실수 없이 수비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는 수반돼야 되는 그런 그 부분이다라는 건데 이제 그런 실수들이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뭐 제임스 결스, 그러면 4강 이러면 더욱더 기억이 남는 건데. 그쵸. 근데 그런 거를 또 이제 우리가 뭐 생각하고 선수를 평가하는 건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알리송의 초반에 어떤 폼이나 반다이크의 선택들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무실점이었으니까 그죠? 당연히 그 칭찬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저는 사실 어제 뭐 진 팀의 중앙 수비수지만 그렇게 정신없는 가운데 그 한쪽 짝이 나갔는데 일찌감치 마갈량이스도 좋았어요. 네, 좋지 모스케라도 않았나. 좋았고. 모스케라 라는 괜찮던데. 생각도 네. 들었습니다. 그 이제 리버풀 얘기를 마지막 마무리하고 가면 1, 2라운드까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반에도 조금은 애매하다고 볼 수 있었던 케르케스가 마지막까지 무실점으로 버티는 거 보니까 역시 잘 데려. 양쪽 사이드백이 헝가리예요. 그러니까 헝가리 소보슬라이, 헝가리 케르케스인데 이거는 거의 그 제네럴 90 있지 않습니까? 그 푸스카스. 푸스카스가 네. 뛰던 매직 마자르 시절이 그립다. 1950년대. 헝가리가 양쪽 사이드백 이거 딱 데려와가지고 결국엔 적응하니까 케르케스도 잘하는 걸 봤을 때 확실히 보면 허리 라인이랑 수비 라인을 잘 갖춘 팀들이 버티는 힘이 좋아요.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도 크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 케르케즈를 봤을 때 어떠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 조절도 필요하고 수비 시에 되게 적극적이고 에너지틱해요. 근데 그게 이제 과한 에너지를 쓰다 보면은 과잉 대응을 하면서 수비 라인에서 쓸데없는 동작이 나올 수도 있는 수도 거고. 있죠. 예. 그리고 결은 좀 다릅니다만은 맨시티하고 왼쪽이 똑같아요. 저는 학포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왼쪽에 공격을 올라갔을 때의 이 윙하고의 풀백이 짜임새가 둘이 조합이 안 맞는다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짜임새가 없는 모습. 약간 그거- 박자의 문제. 네. 하프 때문입니다. 이거는 맨시티 경기 때 주원 형이 아인누리랑 마르무시랑 뭔가 엇박이 난다라고 맞아, 했는데 맞아. 그런 느낌의 일환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보이거든요. 공격에서 좀 더 뭔가 좀 그 합을 맞추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필요하긴 한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좀 그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뭐 이제 막 온 선수니까. 그래서 그 리버풀 팬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기 만에 있었으면 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각포 왼쪽에 대한 어떤 아쉬움을 많이 드러내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로버슨의 스탯이 줄어든 게 당연히 이제 나이에 따른 기량 저하도 있지만 파트너가 바뀐 것도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경기는 그 부상으로 빠졌지만 코나테도 수비를 마지막에 너무 잘해줬고 조고메스가 또 마지막에 헤더 몇 번 해줘서 오히려 공중볼을 고메스가 따내는 거 보고 되게 네. 놀랐거든요. 그런 수비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다 리버풀은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고메즈가 지금 밀란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건 조금 당황스럽긴 해요 지금. 그럼 이제 뭐 게이 데려오고 그냥 그쪽을 뭐 내는 건지. 아니 고메즈 그렇게 뭐 엄청나게 중요 자원이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제가 뭐 숫자가 모자라죠. 그렇죠. 멀티니까. 네. 혹시 또 브래들리나. 그럼 걔는 언제나 그 멀티 숫자 채우는 선수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데뷔골을 아직도 못 넣었어요 리버풀에서. 근데 못 넣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좀 넣고 가는 가게 거 된다면 아직 모르니까. 예. 오랫동안 되게 오래 네. 있었거든요 리버풀에. 예. 네. 근데 고메즈 아쉽네요. 같은 선수는 찾기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데리고 있어야 돼. 있으면 아쉬운 게 있다. 근데 나가면 되게 아쉬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조금 포지션은 다릅니다만 이집트 쩌리 엘레니 같은 선수들 있잖아요. 물론 본인은 더 출장 시간을 보장받을 거를 당연히 어떤 선수든 바라지만 멀티로 한 3, 4번 좀 기다려줄 수 있는 선수가 되게 귀합니다. 그래서 팀 입장에서는 사실 좀 데리고 있으면 좋은 선수긴 한데 근데 반다이크나 뭐 게이 온다 그러고 그러면 본인도 좀 깝깝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아마 비하인드가 있겠죠. 뭔가 있을 거야. 선수 본인이 만약에 네. 원했다라고 하면은 구단도 그거 어쩔 수 없는 거고. 오랫동안 있었던 선수인데 뭐 그럴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저희 아직 지금 시점으로 뭔가 나온 게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고메즈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고메즈가 중앙 수비수 또는 측면 수비수 해서 어쨌든 다음 선수였잖아. 그러니까 주전 다음. 그렇지. 항상 스쿼드 자원이죠. 어. 어느 포지션으로 가도. 근데 어쨌든 수비수에서 어쨌든 제 역할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뭐 열심히 노력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근데 고메즈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오른쪽에 소보슬라에 들어왔잖아요. 보면 이렇게 빵꾸 났는데도 위에서 땡겨? 그때 약간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나도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 생각하지. 내가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풀백이야. 둘 다 나가리네. 내가 세 번째 이번에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치. 근데 갑자기 윙에서 내려와서 풀백을 시켜? 나는 여기 아니구나. 여기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할 때도 있어요. 그 생각을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지금 네.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팬들이 아쉬워하는 거랑 별개로 구단과 선수 간의 어떤 그 이야기가 있으면 본인도 우리가 모르는 거지만 주전으로 계속 뛰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네, 어디든. 당연히 그렇지. 네. 그래서 뭐 이건 아직 오피셜이 난 건 아니지만 좀 봐야 될 것 같다. 어쨌든 리버풀은 결과적으로는 아슬아슬하지만 본머스전 그리고 뉴캐슬전 아스널전까지 모두 다 80분 이후에 득점을 하면서 지금 3연승을 하고 그리고 A매치로 갑니다. 그러니까 디펜딩 챔피언이 괜히 디펜딩 챔피언이 아니다. 이런 모습을 힘이 보여준 거죠. 있어야 된다. 그래. 그러니까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초반부터 이제 경기를 좀 지배하지 못하나 마지막에 이렇게 골을 넣는다는 것은 다 지쳤을 때 약간 좀 뭐 슬롯의 용병설도 인정하겠지만 이러다가 마지막에 골을 못 넣으면 이제 승점을 계속 드랍하는 게 아닌가? 초반에는 조금 행운이 좀 깃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리버풀을 바라봤을 때 지난 시즌 리그 우승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초반에는 풀핏이 아닌 상태에서 팀 컨디션이 100%가 아닌 상태에서 승점을 추가하고 A매치 끝나고 난 다음에 한 4, 5라운드부터 이제 리버풀의 위용을 다시 그치. 되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다 승점 드롭했을 때 본인들은 승점 9점을 따냈거든. 답단 거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중반 이후부터는 그죠. 유리함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리버풀은 저는 뭐 순항 중이다. 비르치도 후반에 와서 본인의 폼을 보여주는 걸 보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다라고 보이고 아스날은 뭐 제 얘기보다는 두 분 얘기를 먼저 간단하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저는 뭐 아르테타의 운영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는 분들 많고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전 나쁘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계속 보는 중입니다. 몇몇 선수들한테 대한 얘기는 뭐 또 할 수 있는 거지만 모스케라나 마가양이스가 보여줬던 수비력, 라이스가 또 수비 보호해줄 때 전반에 전 되게 좀 돋보이는 장면이 많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역시 그래도 아스날도 버티는 힘을 보여준 부분은 꽤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결국은 결과를 바꾼 거는 그 후반에 한번 흐름을 내줬을 때 그때 대응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이외에는 아스날도 매우 부진한 경기를 펼쳤느냐? 그러진 않았다고 봐요. 오히려 전반은 리버풀보다 아스날이 더 나았던 부분들도 꽤 있었다고 생각도 좀 하고요. 이게 이제 그 0대0 상황에서는 별로 티가 안 났는데 이제 골을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수비맨디와 라이스가 이제 라이스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갔을 때 수비맨디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느냐. 약간 좀 그게 좀 불안하거든요. 저 느낌상으로는 뭔가 수세에 몰렸을 때. 맞아요. 근데 올라가긴 해야 돼. 그럴 때 뭔가 좀
공격과 수비를 좀 다 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선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누군가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중원에서 수비맨들에게 이제 1차적으로 백프라인을 보호할 수 있는 뻥 뚫렸을 때 그런 역할을 맡길 수 있으려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경기이긴 했었어요. 저는. 요 얘기가 저도 마찬가지로 아스날 팬들이 하는 얘기인데 일단 수비맨디가 전후반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지상 경합 상황에서 수비맨디가 진 게 되게 많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기점이 있는데 시간을 주고 좀 두고 봐야 된다라는 의견은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형철이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예전부터 리그 내 이적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불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프리미어리그가 그게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온 다음에 프리미어리그의 어떤 템포나 피지컬적인 경합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선수들이 많은 편인데 수비맨디도 이제 넘어온 걸 감안하면 시간을 좀 주고 보긴 해야 된다. 근데 뭐 그건 있죠. 토마스 파티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저점이 말도 안 되게 받고 있었던 케이스니까. 그리고 어제는 수비맨디에게는 좀 가혹한 순간들이 있었다. 단 후반에 잘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니까. 그리고 소버슬레이한테 프리킥 준 것도 수비맨디였어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발전해야 될 여지는 있고 불안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거는 뭐 비슷한 것 같고.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죠. 예. 그래서 아마 아르테타 감독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스날이 잡아야 되는 경기, 또 상대가 아예 내려서서 주도하는 경기에서는 라이스를 올리고 수비맨들을 뒤에 둬도 큰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좀 강도 높은 또 승점 6점짜리 경기에 원정 경기까지 고려를 했을 때 아마 아르테타 감독도 수비맨디를 공격 상황에서도 수비 상황에서도 너무 뒤에 혼자 덩그러니 두는 게 그림상으로 되게 불안하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불안감이 있어요. 평소보다 그래서 라이스를 훨씬 더 아래로 내려서 후방의 숫자를 전 되게 늘려서 운영을 한다고 봤거든요. 빌드업 할 때 보면 오히려 라이스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와서 후방 숫자를 더 많이 신중하게 가져간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그런 부분에서 아르테타도 그 부분을 좀 염려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러면 중원에 수비맨디 라이스 다 뒤에 있어요. 나머지 한 명의 그 연결고리 역할이 중요한데 웨데고르가 교체 투입되고 나서 보니까 왜 필요한 선수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웨데고르는 조짱 얘기를 들어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압박 라인을 올리는데 선봉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스날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간다 그랬을 때 웨데고르를 바꿔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반 예스에 가까운 사람이나 지금 놓고 봤을 때 메리노가 그 자리에서 해주는 역할이 지금 쌍M 더블 M입니다. 마르티넬리와 메리노. 안 좋았어요. 이 둘이 어제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 근데 뭐 말티를 낼 수는 있었다고 봐요. 근데 좀 더 빨리 바꾸지 못했던 아쉬움. 그리고 에제가 이제 들어온 선수라는 걸 감안하면 저는 조만간 보지 않을 그림이라고 보이고 메리노는 지금 사실 아스날이 부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부분이라고 봤을 때 메리노는 그냥 이제 공격수 서브로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중앙에서 메리노가 보여주는 공격수가 결국 그 자리가 말씀드렸듯 라이스랑 수비맨드가 좀 뒤에 남아있을 때 연결고리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사실상 4-2-3-1의 공미 역할을 한 거거든요, 걔가. 근데 그 역할을 전혀 못 해주기 때문에 어제 주원이 형이 이제 별명을 하나 줘줬습니다. 스페인어. 스페니쉬가 아니라 스페인 사람이기 때문에 스페인어다. 스페인어. 직업 스페인어. 네. 이게 지금 메리노가 봤을 때 어제 되게 못했느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들어요. 뭐 엄청나게 뭐 실수를 많이 하면서 팀 분위기를 다운시켰냐까지는 아닌데 이게 라이스에게 과부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앞쪽에서의 좀 창의적인 선수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안 그러면 결국 라이스가 올라가야 되거든. 네. 그 후방이 좀 헐거워지잖아. 근데 라이스의 어제 플레이는 저는 사실 10점 만점에 12점 주고 싶거든요. 정말 필요한 플레이만 해요. 그리고 형이 얘기를 자주 하죠. 라이스는 저 순간에 최선의 선택과 정확한 플레이를 언제나 하는 선수다. 근데 그 라이스에게 이제 라이스 플레이를 봤을 때 특히나 이렇게 빡빡한 경기에 더욱더 도드라지는데 저기다 패스 넣었으면 좋을 텐데라고 하면 바로 넣고 있어요. 맞아요. 저걸 좀 지켜놓고 그냥 안정적으로 뒤로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뛰는 플레이어보다 밖에서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넓은 그치.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을 이제 예상할 수 있잖아요. 원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근데 그것 중에 제일 저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플레이를 이미 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다 막혔다. 야 저거 어떻게 하냐? 잘해야 그냥 안 뺏기고 그냥 소유하고 있다가 다른 선수 지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라고 했는데 그거를 한 단계 넘어섰어요. 한 2번 정도는
저걸 풀어서 나와가지고 저기다 연결해? 아니 저기서 저런 드리블을 해가지고 빠져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림은 아니었어. 왜냐하면 아예 없었어. 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나도 못 보는 상황이니까. 근데 멀리서 중계를 보고 있는 사람도 예상할 수 없었던 플레이를 라이스가 한 2번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미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벌써 그 플레이를 하고 있던 선수가, 저는 그래서 어제 솔직히 라이스에게 더 놀랐거든요. 아, 저 선수 더 좀 해주려면 앞에서나 뒤에서나 라이스 위주로 중원을 잡고 뭔가 좀 그 중원을 꾸리면 훨씬 더 좀 낫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굉장히 혼자 고군분투하는 느낌이었었거든. 혼자 똥바지 많이 했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마두에케는 저는 가능성을 좀 봤다고 봐요. 저 우드위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케르케즈가 잘 막아서 그렇지 마지막에 그래도 그 상황까지 변칙을 일으키려 했고 연결고리에 있어서 사실 아스날이 부재가 좀 많이 느껴졌던 경기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마두에케가 볼을 계속 잡아주면서 팀버의 운동 능력으로 맞아요. 전진됐을 때 그걸 좀 활용해내는, 그래서 초반에 좋았던 공격 시도들이 거의 대부분 오른쪽이었거든요. 네, 마두에케 쪽에서 나왔어요. 사카가 없는데. 그쵸. 마두에케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그리고 요케레스가 막히긴 했는데 저는 사실 프리미어리그에 이제 막 진출한 선수가 리그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최상급 센터백을 상대한 거잖아요. 지금 타이밍에는 좀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고 봐요. 유케레스에 대해서는 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이걸 완전 아스날 팬 디펜스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요케레스를 막 옹호한다기보다 여기는 코나테랑 반다이크한테 막힌 거거든요. 굳이 따지면 요케레스한테 한 번은 더 봐줄게라고 할 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집중 포화를 맞을 수 있을 법한 선수가 지금 세슈코나 요케레스란 말이에요. 그런 걸 감안하면 만약에 그냥 제3자 팬 입장에서는 야, 쟤 뭐 소라는 소란대로 다 떨고 왔는데 뭐 없네? 라고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지만 아스날 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지켜볼 만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경기만 딱 따로 떼놓고 본다 그러면 저는 뭐 사실 아쉽긴 해요. 이거보다는 더 좀 날렵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순간순간마다 되게 둔탁해요, 좀 애가. 근데 아직 근데 느낌이 핏이 안 올라온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런 거보다 그 등치에 속도까지 있으면 저는 이미 그럼 홀란드지 뭐. 예. 그래. 그러니까 좀 몸이 빵 크고 이런 스타일이잖아. 그런 선수가 되게 속도 있기 어려운데 그런 괴물 같은 공격수들이 요즘에 있어서 눈이 올라간 거지. 요케레스가 잘했다 전혀 아닙니다. 잘하지 못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줄 법하다. 그러니까 요케레스 같은 선수, 이게 모든 중앙 공격수가 마찬가지겠지만 어떠한 솔로 플레이에서 속도까지 내면서 뭔가 좀 한 20-30m의 순간적인 공격을 지배하는 공격수들이 있잖아요. 속도와 힘으로. 그 정도의 유형은 아니에요, 요케레스가 봤을 때. 그건 안 돼. 결국 못해, 요케레스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또 요케레스 원하는 거는 그냥 박스 안에서의 그래. 무게감이거든요. 맞아. 사실. 그러면은 이제 측면에서의 이 돌파와 측면에서의 활발함이 수반돼야 되죠. 그죠. 근데 어제 경기에서는 그런 그 장면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한 적이 없었잖아. 예를 들어서 어제 경기에서 측면을 잘 뚫어내다가 앞쪽에 잘 서비스를 해주는데 그거를 이제 밥상을 엎어버리고 다 날려먹었다. 네. 그러면 더 이제 비판을 깝깝하죠. 받을 수 있겠고, 아니면 상대가 중하위권 팀들인데 계속 이렇게 중앙 수비수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겨낸다는 것은 그 수비수를 제껴놓고 득점을 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 오면 키핑 해줘. 그리고 주위 동료들 왔을 때 줘. 뭐 라이스 접근했을 때 리턴 깔끔하게 줘. 그런 횟수들이 많아지고서 연계의 역할들을 몇 번 해주면서 수비 라인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그 모습들. 그러니까 즉 상대 중앙 수비수들과 힘싸움에서 이겨내는 모습들을 중하위권 팀들하고 경기에서 계속 못 보여준다. 그러면 진짜 허당이거든요. 그러면 날아가는 거야. 네. 그럼 돈 날린 거예요. 근데 어제 경기에서는 리버풀의 중앙 수비수들이었으니까. 네. 반다이크 코나테인데. 그러니까 네. 원정이고 저는 요케레스한테 과연 무엇을 가장 먼저 기대했는가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 보거든요. 약팀 전때 골 넣는 거예요. 저도 그거 네. 아스날 굳이 따지겠습니다. 중위권 팀한테 골 넣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되면 뭐 저는 근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선수라 보고 그 리즈전 때 전반은 사실 리즈전 때 좀 아쉬웠거든요. 안 좋았죠. 근데 후반 딱 들어왔을 때 그 솔로 플레이로 넣었던 그 멋진 골이 있잖아요. 데뷔골. 그런 것만 좀 넣어주면 돼. 앞으로도 그걸 보여줄 여지가 꽤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아직 이 선수가 핏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뭐 프리시즌 얘기를 해서 지금 따로 훈련을 계속한대요. 그거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보고. 그쵸. 네. 사실 그 요케레스는 아스날 팬들 사이에서도 물음표가 크게 떠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얘는 지가 증명하지 못하면 머리만 넘기는 선수로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이제 보여줘야죠.
머리를 길러서 그냥 밴드를 하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러면 저기 누네스 생각나는데. 그럼 밴드요. 누네스나- 밴드는 좀 다르다. 예. 근데 머리가 이렇게 짧은데도 이렇게 자주 만지는 경우가 별로 없긴 한데. 네. 본인이 그게 좀 이제 약간 민망한 맞을 수도 아니, 있고 본인 루틴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뭐 그 정도고 뭐 지금 살리바, 화이트, 뇌르고르, 사카, 제주스, 하베르츠 뭐 다 날라갔거든요 선수. 이거 빨리 돌아와야죠. 근데 이거 날라간 거 감안했을 때 이 정도 뎁스 채운 걸 잘한 거다. 좀 뭐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부정적이진 않다. 뭐 시즌 또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잘 할 거라고 봅니다. 초반에 액땜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일정이 나쁜데 OT 원정 그다음에 그 안필드 원정이 껴있는 3개 라운드에 6점이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자, 그럼 이 경기는 이 정도 꽤 길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볼 경기가 첼시 풀럼입니다. 첼시 풀럼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 이야기됐었던 거는 다 이제 포인트가 판정으로 갔거든요. 크게 봤을 때 3개의 사건이 있었는데 풀럼 골 취소, 그리고 첼시의 첫 번째 골 득점 시간, 그 다음에 결국에 페널티킥이 주어진 거, 요거까지 감안을 했을 때 풀럼 입장에서 좀 아쉬울 만한 부분이 좀 있었고, 첼시는 뭐 결과적으로 잘 중요한 순간마다 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해냈기 때문에 첼시는 빨리 이 경기를 잊고 경기력을 올려야 된다.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풀럼이 일단 너무 잘했습니다. 네. 첼시의 빌드업 패턴에 대해서 정말 미리 준비를 잘해왔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스토퍼들이 윙백에게 주는, 첼시로 변형백 3를 쓰기 때문에 좌우 센터백의 선수가 측면으로 보내주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워비나 뭐 이런 선수들이 올라와서 압박해주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루키치도 그렇고. 그래서 풀럼이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원체 잘 되어 있었던 팀이라는 걸 좀 보여줬고, 공격도 좋았죠. 순간적으로 첼시의 뒷공간을 허무는 빠른 다이렉트 패스들을 보내면서 백3와 백4를 오가는 형태에서 풀럼이 전술 준비를 잘했다라고 느꼈는데,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첼시가 빌드업 패턴에 대해서 상대가 대응해내는 부분이 좀 우려된다. 그런 부분이 좀 이번에는 고전을 했었고, 가장 우려됐던 것은 압박스의 상황이었어요. 네. 첼시 압박을 할 때 너무 쉽게 뚫리더라고요. 이스테반 같은 선수들이 중앙 미드필더와 같은 느낌처럼도 압박을 할 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중원 간격이 훨씬 더 많이 벌어지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측면 수비의 뒷공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환 시에 너무 쉽게 약점을 노출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봤거든요. 이 압박, 공수 전환 시 어떤 짜임새, 이 부분에 대해서 첼시가 좀 과제를 안을 수 있었던 그런 경기력이었다고 봤습니다. 요거 그 VAR 판정 관련해서 PGMOL 쪽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첫 번째 풀럼의 골 취소가 되는 장면에서 얘기했던 거를 보면 VAR의 개입이 있으면 안 됐다. 그러니까 무니즈가 발을 밟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엔 골 취소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주심이 실수를 했다라고 판단됐을 때 VAR이 뭐 관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 사람 얘기로는 VAR이 개입할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관여했으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VR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네, 프로토콜에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이들은 얘기했어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굳이 그냥 그 전 장면까지 볼 필요가 없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냥 하나의 시퀀스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되게 이상한 느낌까지는 아니던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장면에서 저는 그냥 골로 인정했어도 이거 덜 넘어간- 시끄러웠을지도 모른다. 네.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밟은 순간이 야 이건 파울로 볼 수 있는데라고 해서 저는 사실 그 오히려 이 주황 패드로 핸드볼 쪽 얘기가 조금 더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간 거.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 어쨌든 PGMOL 쪽에서는 얘기를 했었고, 어쨌든 이들의 얘기는 주심의 원심으로 좀 마무리됐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건 것 같아요. 주심이 못 보고 간 장면이 아니다. 주심은 그거 장면을 봤고 본인이 생각하에 이거는 인플레이다라고 생각해서 판정을 한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VAR이 번복할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런 같은데, 것 같아요. 만약에 주심이 그 상황을 못 보고 있었다, 각도상. 네. 그럼 봐야죠. 그랬다면 VAR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주심이 미리 본인이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마친 장면에 대해서 왜 굳이 VAR이 개입을 했느냐, 이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주심이 판단했을 때 본인이 본 거잖아요. 모든 최종 선택은 네. 온필드까지 주심이 해서. 하는 거니까. 저거 근데 파울성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봤는데 파울 아니야. 근데 뭐 파울성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보시죠 해서 본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건가?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저도 그런 야 봐봐봐 했는데 봤어. 주심 봤더니 그러네 하고 간다 그러면 원심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게 저는 VR 시스템이라고 인지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VAR에 대한 해석의 차이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 예, 하워드 웹이 바라보는 어. 이 VAR에 대한 해석은 주심이 실수를 저질렀거나 뭔가 명확한 이유로 못 본 장면이 못했다거나. 나왔을 때 그럴 때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하워드 웹 그 심판위원장의 네. 판단인 것 같고, 근데 누군가는 VAR은 꼭 그렇게만 쓰라고 있는 게 아닌데? 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만약에 어쨌든 이 사람 말대로 그게 골로 들어갔다 하면 경기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는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풀럼이 경기를 정말 잘 풀고 있었고 첼시가 좀 어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장면 봤을 때 아마도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심에 따라서 파울인지 파울이 아닌지 갈릴 만한 장면이었는데 VAR을 봤을 때 이거는 주심에 따라서 파울인지 아닌지 좀 애매하다라고 했으면 그냥 지나갔어야 됐다. 그러니까 주심이 그냥 지나간 거를 존중하고 넘어갔어야 됐다. 그러니까 VAR에 쓸데없는 개입이다. 개입이다. 정도 그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명백하지 않으니까. 네. 이거 명백한 파울처럼 보이지 않아? 10명 중에 8명 정도는 파울로 할 것 같은데 야 주심 한번 봐봐봐 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긴가민가해. 이거 파울로도 볼 수 있고 아닌 것 같고 약간 좀 5대5 정도 막 되는 것 같아. 왜냐면 그 파울이다라는 것은 VAR의 판단인 거고 사실 그다음에 이제 파울이 아니라는 것은 주심의 판단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 굳이 한번 봐봐. 이거 좀 파울성이 있어 라고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불필요한 개입.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주심이 자신의 어떤 견해를 가지고 판정을 했다고 해도 온필드에 나가는 순간 그 온필드에 갔다는 게 VR 주심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신의 의견이 그쪽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온필드에 갔다 하면 우리가 이건가 보다라고 얘기를 많이 네, 하죠. 보통 온필드에 가면 바뀌는 경우가 맞아요. 많죠. 그래서 그런 개입 자체를 하워드 웹은 주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근데 그 하워드 웹의 의견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면 VR의 의미가 너무 퇴색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전 개인적으로 좀 봅니다. 그렇지. 그 순간에는 5대5라고 볼지언정 그 주심이 다시 봤을 때는 이거 내가 조금 나이브하게 봤구나. 파울이 좀 많네. 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하기 때문에 하나의 시퀀스라면 봐도 저는 무방하다. 왜냐면 너무 중요한 순간에 안 봐도 문제거든요. 사실. 이러다가 VR이 개업을 안 하고 또 이 새끼들은 왜 또 온필드를 안 봐? 그렇게 얘기되거든요. 우리가 또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이번 경기도 그렇고 맨유 번리전에서 그 스컷 파커 감독도 그렇고 VR에 대한 얘기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번 라운드 보면서 느낀 건데 온필드를 정말 많이 보더라고요. 많이 하더라고요. 네. 뭔가 그래도 VR을 좀 활용할 것으로 심판들끼리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게 낫거든요. 저도 이게 낫다고 봐요. 보는 게 나아요. 보고서 나중에 논란 생길 거리를 지금 지워버리는 게 낫지. 아니 우리가 주심을 사실 봤을 때 정말 그지 같은 판정을 하는 경우에서 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그지 같은 판정이 득점까지 이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 득점과 실점 장면에서 보라고 VR이 나온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골 장면에서 VR을 볼 수 있는 그 프로토콜이 그쵸. 있는 것처럼 그때는 봐도 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뭐 손해 보는 팀은 되게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중요한 장면에서까지도 무시하고 안 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면 뭐하러 넣나? 뭐하러 VR을 합니까? 근데 물론 이제 마르코 실바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관련된 이슈가 3개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는 좀 짜증날 만해요. 그건 인정합니다. 하필 그 상황이 또 그렇게 됐어요. 계속 연달아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찰로바가 찰로바가 밟힌 거잖아요. 마지막에 그 밟혀서 골이 취소된 건데 그거 좀 반칙인지. 그 부분만 놓고 봤을 장면이요. 때 이 장면 저 이거 의견 갈릴 수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막 갈릴 수 있다고 봐요. 솔직히 이 정도면 거의 5대5급이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막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 나왔을 때 10명 중에 몇 명은 이 정도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의견을 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갈려봐야 6대4. 왜냐면 무니스가 자기 플레이를 하다가 네. 찰로바가 그 공간에 들어와서 밟힌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니즈가 뭔가를 밟으려고 했다기보다 턴하는 동작에서 그쵸. 들어오면서 저도 그렇게 좀 보였어요. 근데 육안에 누군가가 이렇게 밟히는 게 보이면 과연 주심 10명 중 반칙을 안 불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이냐. 왜냐면 눈에 밟히는 게 대놓고 보이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참 어려운 판정이겠다라는 느낌이 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찰로바가 이제 발에 들어가는 장면이었는데 그게 이제 본인이 버티고 있었을 때 밟혔느냐. 아니면 늦게 이제 들어오다가 밟힌 거 아니야? 들어오다가 이제 밟힌 거냐. 본인은 이제 기술을 쓰고 딱 하려고 했는데 쥐가 발을 쓱 넣은 거야. 다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갈릴 수가 있는 장면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VR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모든 장면이 그렇게 슬로우로 보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VR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슬로우와 반복되는 재생이 총 큰 그림을 왜곡하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VAR 몇 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웬만하면 정상 속도로 봐라. 슬로우 되는 순간. 속도도 체크해라. 그치. 요즘은 어떤 식으로 또 이제 그 얘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도 있었어요. 맞아요. 명백하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슬로우를 보면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다 뭔가가 있어 보여. 예. 그거는 좀 감안은 하긴 해야 된다. 자연스럽게 안 보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장면은 또 명백하게 세게 밟히는 장면이 그치. 있었기 때문에 파울로 좀 볼 수 있는 주심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일단 이 장면은 전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그러니까 이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을 법한 장면입니다. 네. 저는 이제 심판 판정을 했을 때 물론 이제 각 그 팀의 소속이라기보다 이제 그렇죠 소속돼 있는 코칭 스태프나 선수들은 당연히 완전히 자기 위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무조건이지. 시각이 다를 수 있고 팬들도 마찬가지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이 판정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심판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긍정적으로 심판을 변호했을 때 내가 할 말이 있느냐 네. 라고 봤을 때 할 말이 좀 있어. 그러면 야 나는 좀 내 생각은 좀 다르긴 한데 이 심판을 변호하려면 심판 마음이 이거지 않았을까라고 하면 그래 뭐 저렇게 선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 좀 넘어가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지. 건덕지가 없어. 이런 거. 이건 답도 없어. 그러면은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건덕지가 있지 않나. 저도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경기에서 뭐 굳이 아쉬운 걸 따지면 엔조가 조금 이 콜파머의 부상과 연계돼서 아쉬운 모습이 최근 경기들에서 이거 웨스트햄 대파했던 거를 제외하면 조금 그런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왼쪽 중앙 미드필더처럼 뛰었어요. 첼시의 패턴을 저는 요즘에 다이아몬드 형태로 사사히 다이아몬드 형태 미드필더 4명을 배치한다. 그래서 3-4-3 같은 느낌인데 그 4명이 3-4-3에서 3톱으로 올라가는 선수는 저는 윙백이라고 보고 오히려 4명의 선수들 뭐 카이세도 왼쪽에 엔소 이 경기는 오른쪽에 이제 이스테방 그리고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로 주앙 페드루 이렇게 4명이 좀 배치됐다고 봤거든요. 근데 엔소가 왼쪽에서 보여줘야 될 모습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해야 되고 윙백에 대한 연결고리 역할도 해줬어야 됐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 많이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엔소는 팰리스전처럼 오른쪽 위주로 뛰었으면 지난 시즌이랑 동선이 좀 바뀌었으니까 본인이 적응을 좀 못했나 보나 할 텐데 왼쪽으로 가서도 애매한 모습이 나왔다. 이거는 이 선수가 생각보다 지금 핏이 좀 안 올라와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결국 그 4명의 미드필더 구성을 보면 이들이 보여주는 압박실 상황들 이스테방 위에 올라가 있죠. 주앙 페드로 당연히 공격 성향이 아무래도 공격수니까 짙을 수밖에 없고 엔소는 엔소대로 존재감이었고 광활한 범위를 그리고 카이스도 혼자 커버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또 윙백의 위치가 평균적으로 공격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귀스토도 많이 올라가고 뭐 왼쪽 윙백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수비 시의 백업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왜 이 팀이 지금 백스리 상황에서 공격을 전개하다가 끊겼을 때 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나오는지 그게 좀 여실히 보입니다. 마레스카가 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첼시와 연관된 하나를 더 얘기를 드리면 이 니콜라 잭슨 주말을 좀 뜨겁게 달궜던 독특한 사례인데 뭐 아주 이런 일이 없었느냐 하면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로 보는 팀에서 그리고 민화되어 있는 선수가 여기 중간에 있다 보니까 골 때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체크를 드리면 리암 델랍이 이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인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건 6주에서 8주 아직까지 정밀 스캔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 근데 콜 파머가 이미 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빵꾸가 났네? 그래서 여기에 선수가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할까 했는데 바이에른 뮌헨 임대 직전 비행기를 타고 나가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게 있었던 그 잭슨을 야, 안 돼. 임대 돌아와. 이 얘기가 나오면서 잭슨은 못 돌아가. 씨. 뭐야 이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가 난감한 상황. 바이어는 아니 뭐예요? 이런 느낌이고 잭슨은 화가 나고 첼시는 어쩌겠나 돌아와라 약간 이런 느낌의 지금 업데이트 된 상황은 임대는 안 된다. 데려갈 거면 완전히적으로 좀 데려가면 안 되겠냐 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오히려 바이언이 급선회를 해서 토트넘이랑 리크가 나고 있던 아데몰라 루크먼 쪽으로 선호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루크먼이 토트넘이 진짜 노렸던 선수고 그리고 루크먼이 결국 바이언으로 간다 그러면 델랍의 부상이 결국 토트넘의 이적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그림까지 나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쎄요. 우리가 뭐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잭슨은 좀 짜증이 나긴 할 거예요. 계약이야 첼시랑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가려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러면 어떡해 라는 상황이 되긴 하겠죠. 이게 사실 임대라는 게 무슨 잭슨이 유망주도 아니고 물론 젊은 선수긴 어린 선수긴 하지만 하지만 뭔가 어디 가서 이제 키워야 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출장 시간을 보장시켜 주면서 그러면은 이제 그 임대를 보낸다는 게 사실상 그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필요 없으니까 잉여 자원이니까 딴 데 가서 뛰어. 그리고 이제 첼시도 어떤 비용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고 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가라고 해서 뭐 비행기 타고 안 갔으면 또 몰라. 비행기 갔는데. 타고 갔는데 예, 거기서 누가 하면 부상당했다고 해서 야 다시 와 무슨 뭐 동네 개도 아니고 왔다 갔다 이렇게 똥개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잭슨 입장에서 짜증 날 수 있죠. 잭슨은 짜증이 나죠. 물론 이제 계약상을 예, 봤을 첼시긴 때는 한데. 첼시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첼시가 좀 잘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고 잭슨을 보낸다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선수를 좀 영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또 보여주는 게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실. 이 잭슨의 마음이 중요하죠, 사실. 이런 네. 선수가 만약에 그래, 내가 뭐 계약 기간도 있고 하니까 아니면 첼시가 야 좀 더 돈 더 쳐줄게 주급이나 이런 거 해보자. 뭐 옵션이나 이런 거 더 쳐줄게 다시 좀 해보자 라고 하면 잭슨이 뭐 첼시에게 다시 그 첼시에서 적응할 시간도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올 수 있겠지만 마음은 좀 또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풀어줘야 돼. 예. 저는 뭐 잭슨은 화나는 거 완전 당연. 첼시의 입장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누구 또 데려오는 것보다는 빨리 손해를 시키는 게 팀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니까.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결국 그럼 잭슨을 어떻게 달래줄 것인가. 그게 좀 중요하다고 보여요. 네. 얼마나 이제 사실 이게 또 하나의 이 불안점은 결국 구단과 구단 간의 관계인데 바이언과 첼시의 구단 그쵸? 관계.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거든요. 이러면 얼른 전화 한 통 때려야 돼요. 미안하다. 이거 진짜 좀 이해해달라. 그래서 이 결정으로 인해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잭슨의 마음도 달래야 되고 뮌헨 측과도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잘 풀어야 앞으로가 원만해질 것 같거든요. 탑레벨 클럽들끼리 나중에 어떤 딜을 어떻게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나쁘게 굳이 갈 이유가 없고 이거는 뭐 첼시가 뭐 그 정도 규모의 구단이기 때문에 바이언 쪽이랑 잭슨이랑 잘 풀면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이고 바이에른 뮌헨이 진짜 그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클럽인 거에 랑 별개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헤네스의 스탠스, 에벨 단장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업무 이런 게 약간 엇박이 나면서 이적 시장에서 생각보다 지금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결국엔 비르치도 리버풀로 갔고 그리고 니코도 아틀레틱에 남았고 볼테마데는 뉴캐슬로 가고 니콜라 잭스도 결국엔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 팬들이 좀 짜증이 나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진짜 잭슨들 입장은 사실 이건 잭슨들만큼은 뮌헨 입장에서 운이 너무 없었던 것 그건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언뜻 생각했을 때 볼테마데가 바이에른 뮌헨 물론 어떤 중간에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공격수가 바이언 링크가 있었는데 뉴캐슬로 간다? 예전으로 생각하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법한 상황이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언의 위상은 여전히 야 바이에른 뮌헨이 제안했대. 그럼 어느 팀 뿌리치고 무조건 뮌헨 가야지. 이 얘기가 여전히 나올 만한 위상인 건 맞는데 시대가 변한 것 같습니다. 그 선수들이 뭔가 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이전만큼의 위상 하나로만 선수 영입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상황은 이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 커리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대단한 생각이 일이죠.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수가 인생을 봤을 때 나를 원하는 팀이 있는데 뉴캐슬이 원하는데 사실 주당 1억만 차이 나도 1년이면 사실 50억이야. 우리가 이게 선수들이 하도 큰 돈을 움직이고 해가지고 이 억 단위가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도 말도 안 되게 아니, 천문학적인 5천만 원만 차이 나도 사실 축구 선수 커리어가 끼케야 15년이에요. 길어봐야. 근데 금전적인 이득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기는 힘들다. 그렇죠. 차이가 그 정도 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생각할 법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프리미어리그 분위기를 봤을 때 어떠한 구단에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전통이 있는 구단이다 명문팀이다라는 걸 봤을 때 거기서 뛰는 선수들의 모습이나 구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 본인이 이제 선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열광적인 어떤 그 응원이나 분위기를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물론 사실 연봉 수준은 바이언이 높을 거예요. 뉴캐슬 연봉 전체 레벨이 높은 팀은 아니니까. 근데 팀 간의 이적에서 빠른 이적료 지불, 물론 이건 또 이삭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딜이긴 합니다만, 그거랑 별개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의 바이에른 뮌헨의 어떤 헤네스와 에벨 뭐 여러 가지 좀 다각적인 면모로 봤을 때 바이에른 뮌헨 팀 위상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단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분데스리가의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는 게 이상할 정도로 모든 어떤 그 금전과 선수들의 이동이 다 잉글랜드 쪽으로 가는 마당이라서 아쉬움을 표하는 거는 저는 분명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뭐, 들어서 뭐 미네는 얘기했지만 다른 팀 구단도 선수를 사고 보내야 되는데 도르트문트도 그 이번 여름에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수들의 모든 어떤 그 전 세계의 선수를 이제 빅리그는 상대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그 선수들의 그 선수 본인이나 에이전트들이 1차적으로 생각하는 데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쏠릴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사실. 이게 이적료가 크게 발생하면 결국에 에이전트 피가 대단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축구 이적 시장 안에서 선수들을 크게 쥐고 흔드는 빅 에이전트들이나 작은 에이전트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적을 일부러 시킵니다. 그게 결국에는 다시 돈을 유발시키는 거기 때문에 특수하게 어떤 선수들이 대단히 그 로열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클럽으로 쏠리는 거 말고는 이적을 발생시키면 시킬수록 결국엔 돈이 계속 나와요. 그럼 그런 상황에 큰 이적료가 발생된다? 그럼 그만큼 에이전트 피가 많이 발생한다. 이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글쎄 뭐 어딘가에 계속 쏠리는 거가 좋은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데스리가 팬들이 좀 염려할 만하다. 그리고 저는 바이에른 뮌헨에게 이제 한마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루크만 좋은 선수죠. 이적료가 비쌉니다. 그럴 때는 트로사르라는 좋은 대안이 있다. 트로사르가 가격을 좀 많이 내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이에른 뮌헨 트로사르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면 마르티넬리는 어떤가요? 마르티넬리. 젊고 속도도 있고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낮은 금액으로 베르타가 좀 마르티넬리는 좀 낮은 금액으로 때려도 된다고 봅니다. 왜 아르테타는 마르티넬리 그렇게 좀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잭슨 사가는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것 같진 않지만 뭐 쉽지 않아 보인다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잠깐 분위기를 바꿔서 다른 경기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 울버햄튼 에버튼 경기에서 잭 그릴리시 그릴리시는 확실히 볼터치 많이 하게 해주고 본인이랑 어울리는 팀한테 가면 엄청 좋습니다. 다시 아스톤 빌라 때를 보는 느낌. 네. 진짜 잘하고 있어요. 폼이 많이 올랐죠. 지금 리그 2경기 연속 어시스트인데 4개야. 프리미어리그 동 1위입니다. 네. 그릴리시를 완전 프리롤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왼쪽에 뛰지만 공격 전 지역에 그릴리시 선수가 사실상 영향이 더 미친다고 봐야 되고 이런 역할이 사실 그릴리시한테 굉장히 어울리죠. 그죠? 그래서 뭐 볼 간수나 드리블, 조율 기존의 에버튼에 없었던 옵션을 창출해주면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지금 그릴리시입니다. 모예스가 전술가는 아니잖아요. 그런 감독에게 오히려 이렇게 혼자 캐리할 수 있는 선수를 던져주는 게 경기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뭔가 안 짜여져 있어야지만 좀 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가 알아서 해. 펩을 뭐라는 건 아니고 펩이 참 디테일한 감독이라는 얘기가 많이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디테일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해야 되는 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릴리시가 결국 선수들은 그 안에서 당연히 감독이 지시한 롤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수행한 다음에 다른 플레이를 해야 우리가 창의적인 선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펩은 그런 디테일한 어떤 그 롤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만 수행하는 것도 좀 그릴리시에는 버거웠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 그릴리시 이 정도만 하고 딴 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니까 더욱더 이제 그 마치 이 초원을 달리는 말처럼 자유로운 어떤 그래. 그런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릴리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맨시티에 가면 약간 그거잖아요. 원 오브 댐이야. 근데 이 아저씨는 내가 1황이어야 돼 라는 느낌? 그걸 감안해도 맨시티 때는 좀 유독 많이 못하긴 했는데 뭐 어쨌든 에버튼 가서 잘 살아나고 있으니까 맨시티 입장에서도 야 너가 잘해야 결국은 이적이 실제로 발생을 하니까 서로 윈윈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유로움을 줄 때는 참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좁혀놔도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 그런 게 있어요. 좁혀놔도 왜 좁혀? 나 이거 부수고 나갈 거야.
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 스타일 차이야. 선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간으로 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럴리시가 감독과의 어떤 그 관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롤을 줬을 때 정말 그래 난 이것만 딱 해야지. 라고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자유로운 플레이가 아니면 또 보여줘야 되는 플레이가 안 나온 걸 수도 있어요. 수도 있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난 패배 시키는 거 잘해야 되는데 이거라도 집중해야 되는데 그럼 계속 그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저 형 존나 명장은 많은데 진짜 앞만보가 되는 거지. 앞만보. 그래서 잘 안 됐다가 모예스는 와가지고 영감님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그럼 저 알아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본인 능력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제가 뭐 패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스타일의 차이고 그래. 그런 스타일이 이제 글리시에 맞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제 다양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황희찬이 정말 너무 다행히도 대단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황희찬은 저는 이렇게 좋은 침투에서 딱 득점 마무리할 수 있는 제일 좋았을 때가 약간 우리가 인자기 느낌 난다고 얘기했을 그쵸. 정도로 좋은 침투 득점을 보여줬는데 그런 골이 나와서 너무 다행입니다. 사실 이번에 최근에 좀 경기에 못 나오고 부상 이슈도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팀에서 일단 한 번은 빠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여줘야 본인의 월드컵도 그렇고 이제 얼마 전에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 조부상이 있었는데 또 세리머니까지 해주면서 네. 황희찬 선수가 살아난 거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잔류에 대해서 이미 거의 결정이 된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좀 어차피 잔류할 거면 역시 팀에서 최대한 입지를 좀 다지고 좋은 폼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는데 필요한 타이밍에 일단 득점이 좀 터졌고요. 문전 근처에서 역시 황희찬 선수는 움직임을 가져가게끔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울버햄튼이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울버햄튼 너무 안 좋아요. 이번 여름이 아니라 이번 시즌 울버햄튼은 제가 봤을 때 잔류 경쟁을 해야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라고 보이고 썬더랜드 브랜트포드 썬더랜드가 2대1로 승리하면서 지금 죽어도 썬더랜드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2승째입니다. 분위기 좋고요. 리즈 뉴캐슬 0대0이었는데 뉴캐슬은 그래요. 뭐 지난 리버풀전에는 지긴 했습니다만 경쟁력을 보여줬다. 단 승리하지 못한 지금 3개 라운드이기 때문에 볼테마데 들어오고 윗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뉴캐슬은 공격력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뭔가 발을 안 맞추면 이삭 리버풀로 간 다음에 그 어떤 공백을 전혀 메우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다. 뉴캐슬은 좀 위험해 보입니다. 제일 좀 시끄러웠던 팀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진 게 어딨냐 지금 상황에서 이거 빨리 이제 이 사건 마무리되고 팀 안정화시키고 승점 추가하면 네. 리그 내에서의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야죠. 네. 해야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맨유 번인데 맨유는 일단 이겨서 다행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경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맨유를 봤을 때는 벌리에게 이렇게 승리하면서 이럴 일인가 그래. 라는 게 그래. 들고 최근에 맨유의 모습을 본다면 뭐 이겨서 다행이다. 어떻게든 이겨서 다행이다. 이러면은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았다가 한 번 딱 이겼어. 원래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 팀이었어. 이렇게 안 되냐? 근데 뭐 벌리한테 이겼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좋아할 일이야? 그럼 질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어렵게 이기긴 했지만 이렇게 이김으로써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반전되면서 쭉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이제 기대를 하겠죠. 해봐야죠. 네. 지금 그 맨유를 얘기하면서 프리미어리그의 재미는 맨유가 담당한다. 왜냐하면 지난 시즌 2위 팀이랑 붙어도 4부 리그 팀이랑 붙어도 승격 팀이랑 붙어도 어디와 붙어도 영혼의 맞다이를 간다. 그러면서 이게 좋은 게 아닌데 맨유 팬들은 괴롭고 근데 맨유를 바라보는 제3자 입장에서는 진짜 참 재밌게 하네. 그리고 특히나 아모림의 그 어떤 나는 여유로워라는 느낌의 바이브를 내기 위해서 다리는 올려놨으나 직접 킥하는 거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까지 다. 그리고 당군형이 오죽하면 끝난 다음에 맨유 우승! 얘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재미 요소가 많죠. 팬들로서 애간장이 탈 수밖에 없고 사실 이 경기도 이렇게 끌고 갈 경기가 아니었거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더 쉽게 편하게 가져갔어야 될 경기였었는데 왜 그 문제가 나오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선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저는 뭐 항상 계속 강조하지만 결국 문제는 3선입니다. 수비할 때 이제 첫 번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실점을 할 때 보면 상대 그 포스터 선수 공격수거든요. 네. 최전방 공격수인데 포스터 움직임을 더리우트가 쫓아가고 루크쇼는 그때 매지브리 선수가 오른쪽
그 3-2-4의 기준으로 오른쪽 공미 자리에 있다가 매지브리 선수가 내려옵니다. 근데 그때 왼쪽 센터백의 루크쇼가 그 매지브리를 따라가면서 루크쇼의 공간이 비거든요. 그리고 포스터가 돌아뛸 때 더리우트도 1대1로 따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순간적으로 쇼와 이 더리우트의 위치가 교란돼 있었어요. 서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1차적으로 맨유가 공격을 끊습니다. 막는 데 성공을 하는데 그때 쇼랑 더리우트가 바뀌어있던 위치를 다시 복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쇼는 다시 중앙에 있다가 왼쪽으로 가려고 하고 더리우트는 다시 자기의 위치였던 중앙으로 복귀하려고 하는데 그 차이나의 라일 포스터의 침투를 놓치면서 포스터가 크로스 받고 그대로 골을 넣은 거거든요. 왜 이 문제가 따라 나왔을까로 보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항상 삼선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더 있었다면 그 삼선의 수비 보호가 좀 더 잘 됐다면 숫자도 부족하고 그 삼선 개개인의 수비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매지브리 움직임에 루크쇼가 그렇게 쉽게 따라 나갔다가 자연스럽게 센터백 위치가 교차되고 그 상황에서 가운데 공간에 비면서 결국 실점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풀럼전 때도 비슷한 장면으로 동점골 실점을 했습니다. 그때 스미스 로우가 또 쉽게 침투를 했었는데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저는 삼선의 문제점에 많은 부분이 좀 기인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그 와중에 쿠냐가 부상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은베모가 대단히 잘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마운트도 좀 올라오는 마당에 마운트도 약간 뭐 부상 이슈가 있는 것 같고 쿠냐도 부상이기 때문에 맨유는 다음 A매치 끝나고 난 다음에 맨더브입니다. 이따 얘기하겠지만 맨시티도 지금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글쎄요 좀 아마 이번 시즌에 다른 의미의 또 다른 주인공은 계속해서 맨유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고 보이는 와중에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 링크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전 이거 긍정입니다. 왜냐면 전 맨유에게 이런 어떤 파이팅 있는 선수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준 어떤 이 능력을 봤을 때 지금 바인드르나 오나나가 보여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렇게 되면 원래 링크가 났었던 그 엔트워프에 있는 라멘스가 빌라 쪽으로 가는 그림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 에미가 맨유로 가는 그 정도 이야기가 조금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골키퍼도 어쨌든 필요한 건 맞으니까 둘 다라고 하면 뭐 지금 상황에 굳이 둘 다일까 싶은데 한 명의 선택이라면 그러면 리그 검증되고 지금 당장 주전으로 뛰어도 이상할 게 없는 마르티네스가 좀 더 효과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실점 장면도 뭐 앞서 제가 삼선 이야기를 얘기했지만 사실 삼선도 삼선인데 그 뒤에 크로스를 허용할 때 보면 더리우트와 달로 사이가 또 벌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비수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조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실점 장면마다 보여주고 있는 아쉬움들이 있는데 키퍼가 좀 돌아오면 중요할 때 선방도 선방이지만 수비수들에 대한 어떤 조율도 좀 더 도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그간의 작은 요소들에서 느껴졌던 아쉬움들을 그래도 키퍼의 영입 이후로는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맨유가 경기를 이렇게 그래도 승리를 했으니까 분위기를 반전하면서 A매치로 들어갔고요. 반대로 맨체스터 시티는 2연패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 울버햄튼에게 승리했던 거는 지금 울버햄튼이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이거는 맨시티가 잘했다기보다는 울버햄튼이 너무 안 좋은 팀이다. 지금 이 순간. 그거를 봐야 되겠고 토트넘 패배, 그 다음에 이번 브라이튼 패배는 패배에는 좀 굉장히 쓴 패배가 아닌가 싶은데 경기를 대단히 주도했느냐? 그러지도 못했고 새로 영입돼 온 선수들은 아직까지 인상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마테우스 누네스는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 싶었는데 말도 안 되는 핸드볼을 했고 그래서 맨시티는 좀 글쎄요 이런 느낌이라면 펩 얘기가 안 나오기가 힘들다. 왜냐면 펩이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능력이 지금 올타임 감독 넘버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한 감독인 건 맞는데 야 이제 펩이 좀 안 통하나? 이야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 지난 시즌부터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펩에 대한 평가절하라기보다는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는 할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후반전에 특히 좀 집중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 트리첼러 감독의 과감한 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4명을 한꺼번에 바꿨거든요. 4명 바뀌고 그 뒤에 나서 에너지가 확 올라왔거든요. 반대로 맨체스터 시티는 후반전에 오히려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 다시 집중력이 좀 떨어지면서 그죠? 뭔가 경기가 좀 흔들리는데 싶다가 계속해서 연달아 실점을 좀 내줬거든요. 지속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맨시티는 통제가 잘 되고 점유가 잘 되고 지배를 잘하고 그로 인해서 경기 자체를 아예 통제권에 가져오는 그런 부분에서 맨시티가 항상 좋은 플레이들을 보여줬다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좀 산만한 느낌? 네,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팀 자체가
볼에 대한 점유나 통제를 오랫동안 못하는 느낌이 저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펩의 인터뷰를 보면 골을 넣은 다음에 너무 결과에만 몰두해서 어떻게 플레이해야 할지 잊었다. 요 얘기에 조금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골을 넣은 다음에 이 얘기는 저는 어떤 느낌으로 들리냐면 그냥 1대0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이대로 끝나도 승리라는 느낌에 좀 도취돼 있다라는 얘기를 돌려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인데 사실 맨시티는 좋았을 때를 생각해보면 프리미어리그를 완전히 쥐고 있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1대0 그 다음에 2대0 3대0 4대0 이런 경기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1대0 놓고 난 다음에 좀 밋밋하죠. 밍밍해요. 더 압도적인 느낌을 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맨시티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점유율 그리고 이제 경기를 다 지배하는 거. 근데 이 펩의 이 얘기는 우리가 득점 이후에 지배만 했다. 그러니까 축구라는 스포츠는 사실 득점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 골 득점을 넣으려고 하는 건데. 목표로 가지고 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과정이 있는 건데 그냥 그 과정만 보여주기 위해서 플레이를 했다라는 뜻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목적 전치 현상이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배도 못했다. 왜냐하면 그런 지배도 아니었어요. 브라이튼이 오히려 맨시티가 막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이 많았어. 특히 민테한테. 흐름을 끊어야 될 때 못 끊는 거죠. 네. 점유하면서 통제하면서 흐름 끊는 게 맨시티가 가장 잘했던 플레이인데 근데 민테 좋아. 민테 부담돼요. 아이누리가 많이 밀렸죠. 예. 네. 그래서 저는 맨시티 팬들이 좀 걱정할 만한 상황인데다가 시에르키까지 지금 한 2달 정도 부상인 것 같아서 맨시티 팬들의 걱정이 좀 큰 상황에 저는 맨더비가 아모림이 은근히 또 상위권 클럽한테 좀 먹히는 전술을 갖고 올 때가 있어요. 그냥 롱볼 때려놓고 후방에서 잘 지키는 거. 맨더비 때 만약에 맨시티가 또 진다. 그러면 너무 안 좋죠. 너무 부진한 출발. 네, 너무 안 좋죠. 그리고 좀 걱정이 확실히 되는 건 첼시도 그렇고 지금 맨시티도 그렇고 클럽 월드컵을 다녀온 팀들이 예. 부상자가 초반에 있습니다. 음. 물론 뭐 그 이외의 팀들까지 어떤지는 뭐 저도 더 찾아봐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아스날은 안 갔다 왔는데 왜 이러죠? 불운이죠. 그건. 정말 그냥 운이 좀 안 따르는 그렇습니다. 것 같고 맨시티도 첼시도 뭐 부상이 꼭 아니더라도 네. 뭔가 좀 핏이 안 올라와 있는 느낌. 확실히 지금 8월 일정이 여전히 좀 약간 프리시즌의 연장선상에 있는 느낌들이 들어서 그런 불안 요소들이 결국 결과로도 네. 특히 맨시티는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맨시티 이적 시장에 이제 에드레송이 튀르키예로 가는데 원래는 갈라타사라이 얘기가 났다 페네르바체 쪽으로 가는 것 같고 페네르바체는 무리뉴 감독을 이제 내쳤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돈나룸마가 맨시티로 인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아칸지가 토트넘 쪽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왜냐면 아칸지를 노리는 팀은 많은데 맨시티가 아칸지에 대해서 나이나 그 다음에 폼 저하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칸지도 활용도가 높은 선수거든요. 충분히 수비진을 조합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또 이점을 가져다준 선수라고 보고 프리미어리그에 와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더 스마트한 모습을 보여주고 좋았죠. 정말 더 좋았습니다.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아칸지는 지금 맨시티보다는 역시 팀을 옮겨서도 더 요긴하게 쓸 여지가 상당히 많은 선수일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약간 얘기가 덜 나와서 그렇지 토트넘이 본머스한테 완전 완패를 당했습니다. 브레넌 존슨이라거나 그리고 히샬리송이라거나 그러니까 쿠두스 혼자 약간 그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거 손흥민이 쿠두스로 바뀐 거밖에 안 된다. 결국에 한쪽에밖에 공격적인 활로를 풀어낼 수 있는 선수가 없는 상황에 거기만 막히면 답 없는 건 똑같지 않냐. 그러면 지난 시즌이랑 물론 퍼스텍보다야 토마스 프랭크가 훨씬 더 좋은 어떤 전술을 갖고 있는 감독이지만 선수단 보강이 안 이루어지면 이건 안 된다. 뭐 사비 시몬스가 여기 이제 들어온다고 하면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겠으나 이 경기에서 좀 토트넘 팬들이 와 이거 생각보다 너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거 맨유 번리 경기랑 같은 시간에 펼쳐서 저는 토트넘 본머스 경기를 위주로 봤는데 보여준 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사실 요렇게 점유율을 본인들이 갖고 있는 팀에서 브랜트포드 때도 그렇고 잘 안 됐어요. 사실 그렇죠. 네. 오히려 좀 도전하는 경기들 맞아요. 훨씬 더 나은 모습이 그런 있었으니까. 걸 훨씬 잘 잡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잡아야 되는 팀들 상대할 때는 프랭크 감독이 의외의 패배가 좀 있을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근데 이 얘기는 사실 이전에도 형소리가 브렌트포드가 아니라 토마스 프랭크의 약간 아쉬운 점 얘기할 때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본머스가 내려섰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것도 맞아요. 1차 압박 싸움에서 그냥 밀린 겁니다. 이거. 이라울라가 압박을 개 때렸거든. 네, 본머스가 얼마나 좀 짜임새 있는 팀이고 축구를 하는지가 확실히 좀 드러났다 보고 네. 이게 그러니까 프랭크도 새로 부임한 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뭔가 팀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당장 볼 배급의 중심에 있을 선수는 결국 팔리니아랑 벤탄쿠르 쪽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쪽에 대해서 본머스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압박 준비를 잘해왔습니다. 본머스도 멤버가 많이 바뀌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전방의 구성은 그래도 기존 선수들이니까 좀 더 이라올라 감독이 원하는 압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이 선수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익숙함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게 지금 토트넘이 가장 무기로 삼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기대할 수 있는 그 볼 배급의 루트를 완벽하게 차단을 하면서 거기서 경기 주도권을 저는 그냥 완전히 다 가져왔다라고 좀 봤던 경기입니다. 네. 그리고 뭐 저는 이 경기에서 하나 토트넘은 2승하고 1패한 거기 때문에 뭐 추후에 언제든지 다시 또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 경기와 오늘 새벽에 있는 리버풀 아스날 경기를 보면서 하나 생각난 건 마르티넬리 대신에 세메뇨가 있었다면 경기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그거는 모든 팀이든 마찬가지 네, 아닙니까? 마르티넬리 쓰는 거 진짜 너무 꼴 보기 싫고요. 세메뇨는 원래 잘하는 선수인 건 알고 있었으나 이 경기에서도 토트넘 수비 라인이랑 미드필더 라인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 압도적인 파괴력이랑 이런 게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근데 이 선수 제가 보기에 시작 가격이 1억 파운드일 것 같아요. 뭐 보통 가격에 팔겠어? 이 정도의 실력이면은 사실 한쪽 측면 그냥 아예 부수고 다니는 건데. 부수고 다니는 거죠 혼자. 네. 리버풀도 개고생 한번 했잖아. 꽤 고생했죠. 이기긴 네. 이겨서 다행인 거지. 멀티 실점을 멀티골이었어요. 그리고 형이 얘기했지만 코나테가 딱 돌아서는 순간에 골 때리는 거 이런 거 보면 마르티넬리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좋은 선수입니다. 지금 가날 텐데 아마. 뭔가 이제 그 파괴력 있는 윙어들이 갑자기 좀 부각이 많이 되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측면 부수고 막 이런 선수들. 네. 옛날엔 측면 안 되면은 중앙 거쳐서 그치. 다시 점유했다가 다시 반대편 보고 약간 이런 거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윙어들이 이제 박스 안쪽 들어왔을 때 거기서 얼마나 이제 좋은 득점력을 갖고 네. 있느냐 이거였는데 일단 예전처럼 뭔가 한쪽 날개를 맡겨놓고 거기서 이제 해결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득점이 아니더라도 뭔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치. 윙어 폭발력 있는 윙어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라는 거거든요. 마르티넬리는 폭발력이 없잖아요. 없어요. 파괴력도 없고. 없어요. 그러니까 마르티넬리에게는 4따봉이 있습니다. 네. 어제 경기하는 그 동안에 따봉을 4개 날렸거든. 그 정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력 있는 윙어들이 또 참 없구나 라는 것 같아요 사실. 메리노는 스페인 국적인지 모르겠고요. 마르티넬리는 브라질 국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국적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럼 그 선수는 빨리 교체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다 기존 선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잖아요. 네. 결국은. 근데 토트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에서 결국 그 압박에 일단 고전한 것 그리고 그 상황에서 공격진에 누구도 대안이 되지 못했거든요. 브레넌 존슨이 시알리송 다 안 됐어요. 그렇죠. 다 기존 선수입니다. 네. 히샬리송 원래 이번에 번리전 때 너무 잘해서 그렇지 원래 히샬리송에게 가장 우려했던 거는 결국 이런 기복이에요. 그리고 롱볼을 받아내기에 이 선수가 과연 최적화된 선수냐 라고 보면 확실히 그런 프로필에는 좀 안 맞는다 약해, 보거든요. 그쪽이. 잘하는 경기도 있지만 있지만. 그럴 땐 기복이 발생합니다. 네. 롱볼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존스는 우려했던 게 그대로 터졌어요. 얘는 좀 잘 안 돼요. 네. 항상 골을 좀 넣어서 그렇지 경기 보다 보면 토트넘 팬들이 진짜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압박에 고전하면서 롱볼에만 모였을 때 가장 그리웠던 그 포지션은 결국 10번이거든요. 보강을 했잖아요. 네. 시몬스가 이제 나중에는 경기 뛸 거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 자리에 선수가 합류하고 나면은 저는 또 토트넘의 그림은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근데 합류 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필 기존 선수들 조금 올라오나 싶었던 기존 선수들이 오히려 팬들이 좀 익숙해했던 모습으로 다시 좀 돌아오는 상황이 나오면서 결국 이 경기는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빨리 멤버 변화가 발생한 뒤에 경기를 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비 시몬스가 토트넘에서 해줄 역할이 많습니다. 네. 그게 돼야 공격에 쿠드스 쏠림 현상을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솔랑케라도 좀 나올 수 있으면 히샬리송으로 바꿔줬을 텐데 이제 부상인 상황이다 보니까 토트넘도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본머스 같은 팀들도 브라이튼 이런 팀들 이제 프리미어리그 쉬운 경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매 라운드가 빡빡한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감독들이 골머리 아플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면 3라운드 프리미어리그 요 히든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또 A매치 주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